이번에 주제를 주시게 연대 문제. 성경은 뭐 6,000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족보를 보면은 뭐 4,000 뭐밖에 안 나오는데, 아니 과학에서 애들이 배우는 거는 뭐 몇백억 년이 그러면서 그 짧은 연대, 성경 연대와 과학과 좀 연계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제 전공도 아닌데. 그렇지만 창조과학자니까 그런 말은 못하고 아무튼 한 달 동안 꿍꿍 앓면서 준비한 겁니다. 근데 이 연대 문제를 도대체 수백억 빅뱅이 맞는 거냐, 아니면 뭐 성경에 있는 대로, 그게 성경에 있는 그게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고 이 지구의 역사가 아니겠냐? 당연하죠. 근데 오늘 과학은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이면은 진화론이 나오고 뭐 빅뱅 나오고 이럽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질문할 때 한 모친이 손들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4학년까지 안 기다려요. 유치원에서 가르쳐요. 유치원부터. 그거 진짜 제가 알아봤습니다. 했더니 유치원에 지금 우리 손녀도 유치원에서 주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걔한테도 물어보고 하면 진짜 유치원부터 야외 모임 나가고 뭐 야외 관찰 나가고 뭐 이러면서 거기 가가지고 진화론을 배운대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창조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제 족골이 되겠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뭐 별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린아이 유치원 때부터 그런 것을 가르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오늘날 걔들부터 어려서부터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현대 우주를 가지고 지구는 수백억 년 전부터 빅뱅을 통해서 대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현대 우주에는 가장 강력한 과학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게 빅뱅 우주론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리메이터라는 사람이 코스믹 에그라는 것으로 주장을 해서, 에그는 계란이잖아요. 계란, 알. 그러니까 우주가 코스믹 우주라는 얘기예요. 우주의 시작은 에그, 알처럼. 계란이 하나 있으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포가 하나죠. 세포 하나. 근데 그 안에 뭐 형체가 있어, 뭐가 있어요? 영양분이. 노른자가 있고 겉에 이제 DNA가 있고 뭐 이런 흰자가 있는 거죠. 그거 한 세포 하나로 되어 있죠. 우주가 지구를 포함하여 한 덩어리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빅뱅 대폭발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우주가, 태양계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생겨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코스믹 에그라는 주장을 했냐면은 계란에서부터 그야말로 수백억의 세포로 되어 있는 병아리와 닭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엄마 뱃속에서 한 수정란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우리가 생겼잖아요.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특징이 왜 빅뱅이라고 말하냐, 대폭발이라고 말하냐면은 지금도 이렇게 망원경으로, 우주 망원경으로 보면은 쫙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모형으로 만들어 보면은 팽창 우주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대폭발,
계란 하나에서부터 하나의 생명이 그리고 날아다니고 하는 새들이 되고 이렇듯이 우주가 그렇게 대폭발 하나를 통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속도는 급팽창도 있고 감속했다가 가속하고 마치 이런 나팔과 같은. 그러면서 왼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여기에 137억 정도 전에 폭발을 해서 137억에 대해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와 태양계와 이런 우주의 모습이 형상이 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 우주를 그게 계속 하나에서부터 폭발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말이야.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 바로 요거예요. 레드 시프트라고 그래요. 레드 시프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빨주, 노초, 파남보, 자 7개. 그 색깔이 있잖아요. 여기 빨간색에부터 오른쪽에 빨간 것부터 왼쪽에 파장이 짧은 그 빨간 것에서부터 점점 짧은 파장으로 그래서 청색으로 변해 가고 있고 딱 가운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행성들 은하가 지구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뭐 수소, 뭐 목성 뭐 다 이런 거 포함해서 움직이지 않고 정지하고 은하가 있다면은 정확하게 빨주노초 파남보자가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의 은하는 레드 시프트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붉은색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예요. 멀어지면은 우리보다 저기서 오는 빛이 가만히 있으면 맨 위에 있는 것과 같은데 이게 점점 멀리 간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불도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 저거를 가지고 멀리 가지고 도망가서 막 간다 그러면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중앙에 딱 이렇게 균형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붉은색 쪽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만약에 등 하나를 들고 누구 시켜서 가지고 밤중에 멀리 도망가면 멀리 가라면은 점점 푸른색은 없어지고 붉은색으로만 우리 눈에 보이게 돼요. 멀리 갈수록. 그 색깔이 변한 게 아니에요. 멀어지니까. 근데 모든 것들이 우주에 있는 것들이 계속 보면은 레드 시프트, 붉은 파장 쪽으로 더 붉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늘에 떠 있는 별,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고 그게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요? 레드 시프트 때문에. 그건 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거 다가오는 우리에게 이제 점점 가까워진다면은 나중에 또 다시 뭉치듯이 부닥뜨리겠죠. 근데 우주는 그렇지 않다 이게. 레드 시프트, 점점 멀어지는 이러한 것을 발견하고 대폭발 이런 이론을 지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목사는 그거 안 믿냐? 왜? 맞아요. 이건 정확한 과학적인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137억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계란처럼 하나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갑자기 지금의 이런 어마어마한 세월을 거쳐서 계속 팽창해 오면서 지금의 마지막에 있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지구만 태양계 주위만 돌고 있는 그것도 수금지 지구 그 화목 토 해가지고 9개의 행성이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주 배경 폭사를 발사한다. 마이크로웨이브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주에 그런 건데. 그래서 빅뱅.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폭발하면은 뭔가 튀겨나가잖아요. 수류탄을 터뜨려도 온갖 빛뿐만 아니라 쇠조각에서 사람이 맞고 죽는 거잖아요. 우주가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빅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가장 그래도 유력한 게 지금 빅뱅, 대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 안에 하나가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도 생기고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점점점 공간이 넓어지는데 그것도 맞지만은 그 사이에 여러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겨나서 정상적인 거리와 정상적인 형체를 유지한다. 점점 멀어져가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늘 일정한 상태, 그래서 정상 상태란 말이 그거예요. 늘 우리가 보는 유사한 밀도와 이런 빛과 이런 것들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계속 뭔가 생겨나고 계속 뭐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멀어져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상 상태를, 지금 우리가 보는 정상 상태를 계속 우주는 만들어내고 계속 유지한다. 뭐 말이 그렇다죠. 사실 정확한 과학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라는 것, 계속 팽창하고 있는 이 우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다른 우주가 있다. 말들은 잘해요. 그래서 다중우주론이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은 다른 우주에서는 그런 거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중우주론,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 대략 기억을 하셔도 되고, 나머지도 뭐 이제 상대성 우주론, 플라즈마 우주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러니까 우주라는 게 아직 다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설명을 다 못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이론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뭐 빅뱅과 뭐 정상 상태 우주론 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지구예요, 그렇죠? 뭐 지구도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온도하다도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판에 뭐 다른 우주가 있고 또 뭐 대폭발이었다고 그보다 우리는 지구에 더 관심이 있다. 과연 그 대폭발, 이런 다양한 우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그 중에 하나이고 우리 지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폭발을 통해서 혹은 정상 상태를 통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이론대로 지구가 생겨났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까? 과연 지구는 다른 데는 아직도 물이 어디 있는지, 물이 있는 것은 좀 알지만, 그렇지만 뭐 지구는 70%가 물이에요. 아직은 그런 물이 있는 우주는 발견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어요. 뭐 다중 우주론까지 믿으니 뭐 그거 안 믿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 우주가 있겠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은 있을 거다. 왜 지구도 있는데 거기 없겠냐? 그 발생 과정을 대폭발로 믿는다면 뭐 지구도 생기지, 뭐 다른 지구와 같은 물과 사람과 이런 생물이 생겨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거 믿는데 못 믿겠어요? 과연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모르지 말고 아는 지구에 관한 이것을 좀 더, 지구는 그래도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특징과 이런 현상들을 들여다보자. 이게 과연 우연히 대폭발을 통해서 수류탄 터지듯이 그렇게 우주 안에서 터져가지고 지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냐, 아니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졌겠냐? 한번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몇 개만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구만이 아니고 태양을 돌고 있는 수성, 금성, 지구, 그 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천, 해, 명, 이런 9개의 행성들이 똑같은 태양을 돌고 있어요. 거기서 자전하고 뭐 위성이 있고 물은 지구와 좀 다르지만 지구는 위성이 또 하나 있죠, 달이. 그리고 달은 또 지구 주위를 또 돌고 있죠. 지구는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회전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거고 지구 자전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죠. 자, 이런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태양과 지구가, 수성과 지구와 태양과 이런 거리가 일정해야 된다. 일정하지 않으면 한참 돌다 보면 결국은 부닥뜨리고 폭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칠서정연하게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거기 써 있죠. 1억 4,96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정확한 거리를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모든 위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글쎄 대폭발을 통해서 이러한 참 교묘한 이런 질서가 있을까? 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설계했다면 그건 뭐 두말할 거 없는데, 두 번째 그 크기가 생명체가 살기에 최적한, 지구가 조금 더 크면 넓고 좋을 거야. 그러면 뭐 다른데 목성이나 뭐 이런데 지금 탐험을 안 해도 되죠. 지구는 다른 것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지구가 과연 생명체가 거기에만 살고 그 조그만 지구에 다른 큰 목성도 있고 뭐 토성도 있고 아까 그거 보신 것처럼 큰 목성이 제일 크잖아요. 태양계에서는. 그런 데가 넓지가 얼마나 좋아. 근데 사실 거기에 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어떤 생명체 있는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태양계에는 없습니다. 지구만이 그 크기가 변하지 아니하고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당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지구는 하루에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돌 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해요. 그럼 그래도 나름대로 이 지구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게 하루에 한 바퀴 돌려면 이야, 어마어마하게 어지러울 텐데 사실 그래요. 시속 1689km. 지구가 지금 1시간에 1689km를 달린다니까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어지러워요? 진짜 뭐 주위에 그렇게 돌면 튀어나갈 텐데 튀어나가지도 않아요? 만약 10%만 지구 속도가 10%만 여기에 10%면은 169km만 줄이면 되는 거예요. 뭐 10%만 줄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낮과 밤의 길이가 길어지고 그 결과 일교차도 극심하게 달라지고 결국은 낮에는 타버리고 밤에는 얼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시속 1689km를 일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어지럽지도 않고 뭐 중력이 우리를 잡아주고 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혀 어지럽지도 않고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그 지구에서 우리는 낮과 밤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자전축이 이 그냥 반듯하게 있는 게 아니고 23.5도를 기울어 있어요. 그렇죠? 23.5도.
왜 하필이면 23.5도를 기울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어디서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기온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서 기울기가 만약에 이보다 더 233.5도보다 한 30도, 40도 막 기울어지면 계절 변화가 너무 극심해서 못 사는 건 아니겠지만은 살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23.5도에서 더 작아지면 계절의 변화가 지금과 달라요. 그래서 적도지방은 타고 극지방은 얼어버리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구는 극히 좁은 면적에만 있대요. 더운데 위쪽으로 가면 춥고 말이에요. 그 중간에만 일정한 지역에만 겨우 생물이 살 수밖에 없지만 23.5가 기울어 있기 때문에 전 지구에 물론 춥고 더운 적이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전 지구의 모든 곳에 지분의 크게도 가보면은 북극 남극 쪽에도 가도 사람들이 적지만 살고 있잖아요. 게다가 지구는 달까지의 거리가 역시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돌아가면서 우리의 기후를 안정케 하는 일을 도와요. 그뿐만 아니라 초석 현상을 늘 매일 그가 돌면서, 그래서 보면 바다에 가면은 물이 지구 쪽으로, 해변 쪽으로 물이 조금 더 침입해 뒀다가 바다로 다시 빠져나갔다가 이런 조석 현상이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육지도 그렇고 특히 바다 같은 경우도 이런 조석 현상이 없으면은 물 속에 산소가 모자라요. 그 물 속에 우리가 육지에 있는 것만 우리가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바다에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바다는 우리가 키우지도 않는데 그 안에 다 먹거리들이 온갖 식물로부터 동물까지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게 바로 초석 현상을 통해서 바다의 생물이 생존할 수 있게 되고요. 육지도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지구에도 많은 영양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더러운 것들을 쓸어가기도 하고 물과 이런 것들을 교환을 하고 이러면서 지구에 생물이 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보면은 지구의 조성 원소 비율이 일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각 조성 원소들이 여기 보면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지구 전체를 안에 있는 핵이나 겉표면이나 이런 모든 지표면이나 모든 것들을 다 평균해 가지고 그 원소들을 조사해보면은 35%가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전체가 골고루 지구의 철이 35%나 가장 많은 원소가 철이에요. 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땅이 전부 지표면에 있는 모든 것도 35%가 철이라면 규석이나 이런 쉽게 말해서 흙 속에 철이 35%라면 농사를 못 짓죠. 아니 철이 제일 많은 철에다가 무슨 농사를 이렇게 철만 먹고 살 수 없잖아. 식물도. 산소가 30%고요. 규소가 15%. 나머지 이제 마그네슘, 니켈, 알루미늄 다양하지만은 근데 신기하게 쉽게 말하면 설계가 돼 있어요. 철은 가장 무거운 철은 안에 핵과 외핵 속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에. 그리고는 우리가 밟고 살고 거기다가 우리가 먹거리를 키우는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심을 수 있는 그 땅에 규소가 28%고 산소가 46%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70%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를, 식물을 키우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철은 어떻게 해요? 6%밖에 안 돼요. 지표면에는.
그럼 나머지 35%는 어디, 거의 뭐 29%, 30% 거의 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지구의 중심을, 그죠? 쇠가 있는데 그 안에 쇠를 집어넣고 그 주변에 흙으로 이렇게 쌓아서 우리가 밟고 농사짓고 살 수 있게 설계가 된 거다라고 보는, 마치 단계적으로 이렇게 외핵, 내핵, 그 다음에 그 표면과 지표를 설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성분도 그렇게 다르고 반죽으로 면 다 똑같이 섞이지 어떻게 그 일부러 그렇게 나눠주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와 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훨씬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표나 뭐 이런 지구만이 아니고 대기, 지구 주위에 있는 대기 가스의 조성 비율도 거의 변하지 않고, 우리가 뭐 산소를 호흡해서 사용하고 뭐 이산화탄소를 뱉고 뭐 하고 뭐 아래로 위로 다 배출하고 그러지만 전체적인 지구의 조성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질소가 거의 80%입니다. 78.1%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숨쉬는 이 대기, 이 공기가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산소가 20.1%입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이산화탄소, 아르곤, 그리고 다른 여러 원소들로 가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 수 있는, 태양을 보면 과연 이게, 지구를 보면, 태양계를 보면 과연 이게 빅뱅을 통해서 그냥 우연히 팍 그냥 계란 하나 같은 어떤 에너지 덩어리가 그냥 팍 폭발해가지고 이게 만들어 일부러 이렇게 조성하고 만든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못 만들 것 같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참으로 온 우주가, 특별히 이 작은 지구 한 덩이도 이처럼 뭐 하나 균형과 평형과 거기에 있는 생명체들에게 필요한 그런 구조와 이런 조성으로 되어 있는 이 질서가 글쎄 대폭발로 우연히 식어가지고 이 지구가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 남았는데요. 이제 나이를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과연 우연히 대폭발이 가장 큰 과학의 이론인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면서 점점 그러면은 성경에 근거한 지구와 우주의 나이.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뭐 성경에 있는 그것만 보려고 그러지 않죠. 그래서 창세기 족장들의 계보가 누가 몇 년 살고 죽고 몇 년 살고 몇 년 살고 그걸 합치면 그거는 뭐 당연히 물론 지금보다는 굉장히 오래 살았지만은 아무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거 계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 고고학, 성경을 연구하는 고고학 자료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천문학, 그죠? 하늘에 있는 이런 것들, 성경에도 뭐 해가 있고, 그리고는 여러 빛을 내는 이런 별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생물체들을 종류대로 창조한 이런 것들, 그리고 천문학과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냥 성경만 있는 것만, 성경에 써있는 그 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여러 고고학과 이런 학문들을 종합을 해서 성경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좀 우리가, 요즘 과학시대이고 21세기인데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도 과연 지구가 6,000년 설이 맞느냐 이거죠.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은
그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 다 외우셨죠? 처음 1절만 외우셨으면 성경 다 외운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안 보고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간단하잖아요. 자, 성경 다 외우셨어요. 자, 근데 그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그 모든 거를 종합해서 6,000년이 아니라 역시 긴 연대, 빅뱅설에서 주장하는 적어도 137억 년은 됐을 것이다 라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그 근거가 그들의 주장이 성경을 가지고 간격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갭 테오리. 어딘가에 갭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족보만 닿으면 4170년 뭐 그 정도 되는데 4000여 년이 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그 몇 년들 그리고 신약만 해도 2000년이 넘으니까요. 한 6000년 정도 라고 보면은 무난한데 그거 가지고야 뭐 6000년 가지고 몇백억하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갭 테오리라는 거예요. 뭐 신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게다가 day age theory, 날 시대 이론, 설명을 간단하게 골격 이론, 기타 많이 있지만 간격 이론이라는 건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성수 침례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보니까 저도 그러지 않고요. 간격 이론 아까 간단히 얘기했는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간격 이론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은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에를 2절, 3절로 다 연계해가지고 연계형으로 보고 창조하시던 태초에 그러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2절은 창조하신 세계가 타락과 심판으로 여기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에 우리가 얘기하기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창조하시니까 이제 창조하기 전이니까 땅이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3절에 가면 드디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절을 어떻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이거 뭐야? 태초에 해석하면서 2절을 창조하신 세계가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라 그러니까 2절에 있는 창조하신 세계가 타락과 심판으로 혼돈케 된 것이며 그래서 3절부터 그 혼란된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싹 심판하고 없애버린 그 이후에 6일간 새롭게 창조하신 거다.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앞에 한번 창조해가지고 혼란하고 심판하고 그들이 죄로 인하여 한번 넘어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한번 지나간 거다. 그래서 3절부터는 그 상태에서 6일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타락한 심판한 그곳에 새로운 6일간의 빛으로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1절과 3절 사이에는 긴 갭이 있다. 웃는 분이 있는 게 그럴듯하다 그러시니까 상장이 물론 뭐 다들 박사들이 뭐 신학도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이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화론 지질시대 시간에 맞추기 위한
타협 이론에 불과하지. 3절까지 다시 한번 잘 읽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좀 애들도 이제 성경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쉬운, 이게 아가페에서 나왔죠? 쉬운 성경이라는 게 아주 쉽게 애들을 대상으로 쓴 주일학교나 이런 애들은 그 성경을 그대로 쉽게 해석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언어학자들이고 성경학자들이, 저도 뭐 크게 아주 없어요. 아주 쉽게 잘 썼더라고요. 뭐냐면은 1절부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부터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 텅 비었어요? 왜요? 일부는 뭐 허물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아직 창조가 시작되지 않아 혼돈 상태에 있었지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이게 셋째 날이죠. 첫째 날이죠. 3절에 그러자 빛이 생기고 창조가 시작된 거죠. 이걸 잘 보세요. 이 쉬운 성경을 우리가 읽는 성경 그대로 쉽게 번역을 한 것뿐인데 구문론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나 1, 2, 3절은 단절 없이 갭 없이 연속적인 상황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갭이라는 것은 긴 대폭발과 이런 긴 연대를 주장하려는 과학계에서 일부가 주장하는 그 이론을, 대빅뱅 이론을, 그리고 긴 연대를 저기 하기 위한 하나의 억지다라고 주장하는. 자, 그러면 이제 The Age Theory, 그게 이제 저기 하지 않은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루가 갭이 있는 게 아니라 하루, 둘째, 셋째,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에이지가, 이 데이가 하나의 긴 에이지, 긴 연대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데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의해서 오늘날 24시간 첫째 날, 24시간 둘째 날, 이게 아니라 그 첫째 날, 둘째 날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쉽게 24시간 하루 이렇게 나왔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날이 첫째 욤, 둘째 욤. 그래서 욤은 또 아주 참 특이하게 어떤 성경에는 욤이 긴 기간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의 창조는 같은 욤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거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도 아침이 되고 둘째 되고 첫째 날이다. 첫째 날 욤이라고는 썼지만 그때는 용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지. 이건 분명히 지금의 24시간 하루다. 그러나 아무튼 날 시대 이론이라는 지질학적인 몇백억 이런 연대를 고집하고 거기와 타협하기 위한 바로 그 이론 중에 하나로 첫째 날, 둘째 날, 그 날이 긴 연대일 수 있다. 그럼 벌써 첫째 날 6일만 해도 뭐 긴 연대. 그게 바로 고생대, 중생대, 뭐 해가지고 몇천억 년, 몇억 년, 몇십억, 몇백억 년 그러잖아요. 자, 이런 해석은 그러니까 과학에서 말하는 대폭발, 긴 연대하고 좀 타협을 하기 위한 그런 성경의 억지 해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러면 지구론에서 아니면 신학자들조차도 지구의 나이를, 우주의 나이를 긴 것으로 보려고 성경마저 그렇게 갭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하루하루가 긴 기간을 의미한다든지 욤이 그런 뜻이라는 것을 하는 과연 이유가 참
뭐 이해는 되는데 과연 어떤 것이 지금까지 하고 제가 그만합시다 그러면 헷갈리죠. 그래서 시간은 지금 정각인데 네, 그렇죠? 네, 딱 1시간 됐는데 한 10분만 더 써도 되죠? 10분 정도 안 하면은 여러분들도 헷갈려요. 이제 마무리를 제가 해드려야 돼요. 자, 여기 지질학적 동일 과정설은 지구는 천문학적 대폭발 이론에서 우주가 이제 137억, 그게 이제 대세이지만은 그냥 쉽게 한때는 80에서 120억, 그래서 지금 137억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편의상 150억 정도, 이게 이제 기년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는 46억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특히 뭐 대폭발이나 우주는 할 수 있지만은 지구에 있는 지질학적인 동일과정설에서 주장하는 46억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측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연대를 가장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가지고 오차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가장 유력한 연대는 방사선을 이용을 한, 여기는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 radiometric assay라고 그래요.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과학에서 신뢰하고 있는 연대 측정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이게 공룡이잖아요. 공룡은 못해도 7, 8천만 년에서부터 한 1억 2천 중생대, 그때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런 살점이 발견됐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사이언스면은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신뢰가는, 진짜 한국에서 사이언스 올라가면은요, 지금부터 확 돼버려요. 사이언스에, 저는 아직 사이언스에 한 번도 그 생물학 논문 올린 적 없어요. 하려면 뭐 몇 년 걸리고요. 근데 그럴 시간도 없고 목회하면서 뭐 생물학 교수를 저는 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 사이언스에 나오는 이거 뭐 다 믿죠. 실제로 이거 뭐 쭉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혈관도 그대로 살아 있고요. 살점이 그대로 공룡 살점이 살아 있다니까요. 공룡이 지금 살아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살점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 안에 혈관도 있고. 참 신기하죠. 그건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생대, 1억 년 이상의 중생대 동안 썩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는 살점이 있겠어요? 이건 분명히 공룡인데, 그럼 공룡이 중생대라고 그러는데 중생대가 1억 년이 넘는 그런 연대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과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뭐 같아요? 바위예요. 바위 안에 드릴로 깎아가지고 보니까 실제로 나무와 같은 화석이, 나무 화석이 그대로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fossil wood라고 그래요. 나무 화석인데 189 밀리언이면은 1억 8,900만 원, 908년 주라기 층에 1억 8,900년의 암석에서, 여기 옥스퍼셔, 잉글랜드, 영국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건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실제로 화석이에요. 암석 안에 1억 8,9천만 전의 암석에서 나무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아니, 그래서 방산, 지금 이제 가장 신뢰하는 방산법이 있으니까 방산, 라디오 카본으로 정확하게 이제 오늘날 과학도 인정을 하는, 대충 그냥 뭐 연대가 중생되니까 뭐 1억 9천, 1억 8천 뭐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사능으로 정확하게 이 나무 화석을 측정해 보니까 몇 년 전이에요? 24,000년이에요. 24,000년. 물론 6,000년보다는
조금 더 길지만 그러나 2만 년대하고 뭐 여기 2억에 가까운 데하고 이게 뭐 10억 배 차이, 10만 배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화석, 석탄이 발견됐어요. 페름기에 고생되죠. 고생돼. 죽어도 2억 250밀리언이니까 2억 5천만 년 전에 페름기에 있는 코올심, 석탄 화석에서 오스트리아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거를 측정을 해보니까요. 이게 방사능으로 조사한 거예요. 33,700년 전 거라는 거예요. 3만 년밖에 안 된 거예요. 거의 3억에 해당되는 게 3만 년밖에 안 돼요. 자, 과연 이제 현대 과학도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거 뭐 창조과학 하는 사람들이고 뭐 이거 신화에 기독 그게 아니야. 이건 과학이라니까요. 석탄에서 과학계에서 가장 신뢰하고 있는 방사능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해서 34,700인데요. 자,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디까지? 그럼 도대체 이 방사능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어떻게 방사능들이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C가 원자가 12번에 있습니다. 12번. 양자가 12개죠. 그래서 C10이라고 써요. 우리가 숨쉬는 이산화탄소. 산소와 함께 우리가 수입할 때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이게 코스믹 레이, 강한 우주선이 돌아가지고 질소 14짜리를 강타시키면은 컬리전 가서 팍 양자가 하나 와서 팍 하는 거예요. 외계에서 온 게 이게 깨트려지면은 탄소 12가 탄소 14가 되면서 방사능을 발하게 됩니다. 이거 자세하게 이제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려면 뭐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대기 중에 CO2 대부분은 C12짜리 CO2이지만 산소와 결합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방사능을 방출하는 것은 C14짜리 C14로 구성이 된 CO2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수입하는 거예요. 뭐 해로운 건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식물이 광합성할 때 뭐 열매도 만들고 그다음에 잎사귀도 만들고 뿌리도 만들고 그걸 우리가 열매도 먹고 과일로 먹고 잎으로 먹고 뭐 김치 담아서 먹기도 하고 그 속에 일정한 양의 탄소 14가 있어서 방사능을 방출한다고요. 그 방사능을 가지고 연대를 측정하는 이것이 가장 신뢰 있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연대 측정 방법입니다. 이게 방사능으로 하는 연대 측정 방법이에요. 우리 몸에 특히 생물들은 뭐 이산화탄소 없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우주선에서 온 강한 양자가 질소 14를 강타해 가지고 그 양자 하나를 떨어뜨려 가지고 탄소 14에 결합하게 합니다. 그러면 탄소 12짜리가 탄소 14로 분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해서 CO2가 되면 여기 있는 식물이 있죠. 식물을 광합성을 해가지고 모든 잎이나 열매나 우리가 먹는 것들에 탄소 14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가 먹을 그 고기를 먹을 때도 그렇고 그 식물을 우리가 그대로 먹을 때도 있고 그래서 죽은 C14짜리 붕괴는 재생성이 이제 안 되죠. 뭐 죽으면은. 그래서 죽어 쓰러지면은 대기 중으로 나오고 뭐 화석으로도 되고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24 방사능을 가지고 24 유닛으로 표시를 하는데 단위를
탄소 14가 죽었던 오래 지나지 않은 이상 죽었든지 살아있든지 모든 생물의 탄소 14를 1부 24 유닛 단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탄소가 5,600년마다 방사능을 방출하면서부터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탄소 14는 반감기,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반감기가 5,600년이에요. 그러니까 5,600년이 지나면은 탄소 14가 24가 12로 되고 또 5,600년에는 또 반으로 6이 돼요. 그 다음에 3이 되고 1.5가 되고 그래서 점점 그래가지고 화석이 발견되면 이제 죽어가지고 더 이상 뭐 C14가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뭐 먹고 뭐 광합성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있는 탄소 14가 얼마인지를 딱 조사해봐가지고 탄소가 12밖에 없다. 탄소 14, 12밖에 없다. 그러면은 얘는 몇 년 전에 죽은 거예요? 5,600. 와, 이게 탄소 14가 방사능이 조사를 해보니까 6유닛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몇 년 전에 죽은 거예요? 5,600년이 반감기가 한 번 더 갔으니까 곱하기 2 하면은 11,200. 이렇게 반감기로 정확하게 죽어서 썩어 없어지지 않고 뼈라든지 화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방법이 나와요. 그렇지만 여기에 가정이 중요한 요건 아셔야 돼요. 초기 조건은 몰라요. 실제로 처음 지구가 생물이 있을 때 과연 그러나 지금은 뭐 24 유닛이 거의 뭐 일정하지만 그 이전은 우리가 초기 조건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정한 속도로 반감기를 유지해서 이게 그 분해가 되려면은 어떤 실험실 속에 딱 다른 뭐 빛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게끔 폐쇄적인 이런 실험 공간이나 우리가 믿을 수 있지 밖에서 그냥 뭐 비도 오고 뭐 벼락도 치고 뭐 이런 상태에서는 일정하지 않죠. 그렇죠? 실험실에는. 그리고 붕괴 속도도 일정해야 되는데 이런 에너지가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이 환경이 변하면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이거 세 가지는 과학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럼 뭐 옛날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물론 과학으로 기록해 놓은 것들 논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지만 뭐 화석이 뭐 몇천 년 전 것, 뭐 몇억 년, 몇십억 년 됐다면서 그 무슨 자료가 있겠어요? 자, 이런 것은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과학적인 가정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염두해야 돼. 아무리 정확하다고 그래도. 자, 그래서 이런 미국에 여기 있는 레이트라는 그런 그룹들이 여기 보면은 영어로 다 돼 있어요. 여기 미국 사람들인데 기독인들이에요. 전부. 이 기독인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런 방사능의 이런 것들의 변화와 이런 것들이 아무리 뭐 3만 년, 4만 년 뭐 이러지만은 그래도 수십억 년보다는 정확하니까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고 하면은 앞으로 정확한 6,000년 성경의 지구의 나이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지 않겠냐. 이 그룹이 나온 거예요.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나온 결과들이 급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간단하게 조절을 해보면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나오고 중고등학교 때 나오는 과학책에 나오는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신생대라는 거예요. 이게 3,400만 년 전에서 5,500만 년. 그리고 요거는 중생대예요. 이것은 6,500에서 1억 4,500. 그리고 마지막 고생대도 여러 개가 있지만은 2억 9천, 여기는 펜실베니아 주에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화석을 얻어가지고 2억 9,900, 3억 1,800년 전에 고생대에 저기를 쟀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방사능 가지고 조사를 해서 계산을 했더니 0.3, 0.2, 0.1 이런 것들이 적어도 아무리 해도 이런 방사능 가지고는 조사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9만 년 이상은 측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조사한 모든 것들을 다이아몬드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앞에 있는 이런 다양한 식물의 재료들을 가지고 고생대, 신생대, 중생대를 가지고 해도 9만 년까지 측정할 수 없는 탄소 14의 방사능을 가지고 측정했더니 이런 높은 값이 나오더라고요. 원래 9만 년 이상은 잴 수가 없어요. 다 그냥 반감기로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탄소 14가 없어져서. 그런데 이 값을 치면은요, 이게 실제 3,400만 년 전부터 3억 1,800년 전에 다이아몬드나 여러 가지 화석들의 저기를 재보니까 다 몇만 년 이내로,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6,000년으로, 아까 이제 수식과 이런 건 어려워가지고 막 넘어갔는데 실제로 6천억 년으로 계산한 거하고 그 다음에 몇십억 년짜리하고 계산하고 비교해서 해보니까 수십억 년보다는 오차는 초기 여러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오차는 있지만 절대로 9만 년 이상의 화석들은 누구도 발견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은 그 레이트라는 게 미국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린 분들인데 모든 지구에 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지층과 이런 모든 것들이 수억과 수십억 년이 아니라 길어봤자 몇만 년이라고 나왔지만은 오차를 다 해면은 6,000년이 오히려 수십억 년과 6,000년하고 비교할 때는 6,000년이 더 훨씬 과학적으로 정확하고 지구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지구가 말한다. I am young. After all, 나는 별짓 다 해도 수십억 년 늙은 땅은 아니고 지구가 길어봤자 몇만 년 안 되는 나는 젊은 지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연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그래서 간단히 마무리했는데 아무튼 현대 과학을 아무리 측정을 하고 그래도 절대로 몇만 년은 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가정과 모든 것을 가장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신뢰하고 있는 방사능 방법으로 측정을 해도 수십만 배 차이가 나는 그런 수십억 년보다는 지구를 47억 년이니 뭐니 하는 것보다는 6,000년이 훨씬 더 우리 자연 과학계에서도 앞으로 더 신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